법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이 예컨대 서울중앙지방법원 가보면은 이제 건물이 멋 있는 건물이 있죠. 그럼 건물 안에 건물을 볼 때 우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라고 하고, 그 법원에 가면 거기에 판사님들도 계시지만 거기에 법원 직원들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사람들과 뭐 설비들이 같이 있어요. 이렇게 이 단위는 그 단위가 한 단위가 돼서 어떠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하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모여 있는 하나의 그 행정법상 또는 소송법, 행정법적인, 조직법적인 하나의 단위라고 볼 수 있고, 이거를 조직법상의 법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방금 전에 본 것처럼 검사가 소추를 하면 법원이 재판을 한다 할 때 그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을 말하는 거고, 이러한 구체적인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인 법원은 바로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법원은 어떻게 한다, 법원은 어떤 절차를 한다, 이럴 때의 법원은 대부분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소송법상의 의미의 법원은 바로 재판부를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큰 대가가 없을 거예요. 그럼 소송법상의 의미의 법원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 명이 재판을 하는 단독제도 있고 여러 명이 재판을 하는 합의제가 있죠. 통상의 경우 단독제는 판사 한 분이 하시고 합의제는 판사 3명이 하는 것이고요. 대법원에서는 판사 4분이 하시기도 해요.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이제 합의부를 구성을 하면은 여기 재판장이 있죠. 재판장이 있고 재판장 합의부에 재판장 우편에 앉아 있는 사람을 우배석이라고 해요. 우배석 판사님. 재판장 좌편에 앉아 있는 사람을 좌배석 판사님이라고 하고, 요분들이 법대에 앉아서 재판을 하는 거죠.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앉은 게 아니라 서버렸는데 앉아서 재판을 하죠. 그럼 요 사람들이 하나의 합의부를 이루어요. 합의부를 이루고, 보통은 합의부가 같이 재판을 하지만 예를 들면 밖에 나가서 재판을 하는 경우, 재판 중에 이제 증인신문을 해야 한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보통 대부분은 증인신문을 하면 법정에 와서 증인신문을 하지만 그 증인이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 누워 있을 때 법정에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가서 이제 증인신문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원칙적으로는 재판부 셋이 가서 재판부가 증인신문을 해도 되지만, 이 재판장이 이 우배석한테 이렇게 명령을 해서, 그러니까 이 우배석이 재판장의 명을 받아서 재판부를 대표해서 가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그 우배석 판사를 수명법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명법관으로 지정을 하고 그 양반이 나가서 재판을 하게 되면 그 재판이 이제 합의부 재판으로 볼 수 있는 거고, 또 한편 만약에 증인을 신문하려고 그러는데 그 증인이 부산에 있다, 서울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부산에 증인이 있다 하면 이 합의부 재판부가 부산까지 가서 해도 되지만 또 부산에 있는 판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그분이 재판을 할 수도 있죠. 증인신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 부산에 있는 판사, 예컨대 부산에 있는 B 판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부탁을 하는 거죠. 부탁을 해서 이분이 증인신문을 한다 할 때 이 사람을 부탁을 받은 수탁판사라고 해요. 이것과 별개로 법에 의해서 본안 사건의 재판부와 독립되게 어떤 특별한 사건의 재판을 법이 위임한 경우가 있는데, 그 임무를 부여한 것이 있는데, 이게 수임판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수임판사라는 개념.
본안 사건이란 건 뭐냐면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사건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해 나가는 그런 것이 본안 사건의 전형적인 형태인데 그 전에 근데 이 사람이 실체적으로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따지기 전에 예를 들면 범죄를 저질렀고 혐의가 있을 때 구속할 필요가 있다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그러한 판사가 있는데 영장 담당 판사죠. 이 판사님은 본안 사건과 별개로 일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을 수임 판사라고 해요. 수사본과 독립해서 이런 개념이 있다. 즉 수명법관, 수탁판사, 수임 판사 세 가지 개념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이제 법원이 어떤 사건을 담당함에 있어서 도대체 우리나라 법원이 그 사건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는 개념이 있어요. 즉 미국 사람이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을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할 수가 있는가? 또 우리나라 안에서 미국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우리나라 법원이 그 사람을 잡아다가 재판할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개념들, 이러한 개념들은 재판권이라고 하고 이거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다른 개념으로 관할권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서울에도 법원이 있고 지방에도 부산에도 법원이 있죠. 근데 서울 법원이나 부산 법원이나 모두 다 대한민국 법원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법원 중에서 서울 법원이 할 것인가, 부산 법원이 할 것인가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것을 다루는 것을 관할이라고 해요. 먼저 재판권에 관해서 보도록 하면 재판권은 대한민국의 형벌권이 미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형벌권이 어디에 미치는가는 우리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내에서 일어난 범죄는 모두 또 대한민국 사람이 밖에 나가서 범죄를 저지른 건 모두 이런 식으로 형법 2조부터 6조 그리고 형법 207조 3항에 이런 규정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판권이 있게 되고 만약에 재판권이 없다. 그런데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다 하면 공소기각 판결을 하도록 우리 형사소송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27조에. 그런데 대한민국 아까 말한 것처럼 대한민국 안에서 범죄가 일어나면 모두 다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을 할 수 있는 게 원칙인데 여기에 예외가 있어요. 그 예외는 외교사절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외교관계상 대한민국 내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대한민국이 재판을 하지 않도록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고 또 특별하게 우리나라의 어떤 특수 사정으로 우리가 이제 6.25 전쟁을 거치면서 미군이 우리나라에 와 있잖아요. 그 미군의 그 지휘에 관한 협정이 있는데 소위 말하는 소파 또는 한미 행정 협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미군 군인에 대해서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고 기본적인 그렇습니다. 미군이나 대한민국이나 그 나라의 법률에 의해서 오로지 그 나라 법률에 의해서만 범죄가 되는 것은 각 국가가 이렇게 전속적으로 규정을 하지만 하고 그리고 만약에 미국도 재판권이 있고 우리나라도 재판권이 있다고 보여지면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미국의 재산과 안전에 관한 범죄 또 공무집행 중의 범죄 이런 것들은 미군 당국이 1차적으로 재판권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우리 학계에서도 또 많은 논란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더 보다 합리적으로 할 것인가에 관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공부를 더 해서 보다 합리적인 규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군인이 있어요. 대한민국 군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일반 법원이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군사법원이 재판을 합니다. 그러면 군사법원도 대한민국 법원이고 일반 법원도 대한민국 법원인데 이 양자 사이에는 관할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 법은 일반 법원과 군사법원을 전혀 관할권이 문제가 아니라 재판권이 다른 두 가지 법원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따라서 군인인데 일반 법원에 기소됐거나
역의 경우에 서로 사건을 이송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재판권이 다른 법원으로 가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판권이 재판권의 문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한편 국회의원은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죠. 뭐 예를 들어서 국회 내에서 제가 직무상 필요해서 뭐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을 했다, 뭐 이럴 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되는 것이 아니죠. 직무랑 관련해서는. 그래서 면책특권이 있는데 이 면책특권에 대해서 이것이 재판권의 문제인가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판례는 요거는 재판권의 문제가 아니고, 즉 역시 대한민국 재판을 받아야 되는 일이지만, 다만 우리 그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 따라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게 된다면 공소를 법률상 제기할 수 없는데 제기한 것이 되어서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됩니다. 관할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관할은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법원 사이에 이렇게 사무 분담을 정해놓은 것인데, 거기에는 세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토지 관할이 있고, 그것은 지역별로 사건을 나누는 거죠. 서울 사건은 서울에서 하고 부산 사건은 부산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사물 관할이라고 해서 중요한 사건과 조금 가벼운 사건으로 나누었어요. 그 중요한 사건과 가벼운 사건을 구별을 어떻게 하는가는 우리 법원 조직법 7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분리 방법은 형사의 경우에 단기 1년, 즉 그 법정형의 가장 적은 기간이 1년인 그 이상인 징역 또는 금고 사건은 합의부 사건으로 하게 되고, 거기에 이르지 못하면 단독 사건으로 하게 돼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금고 사건이더라도 너무 전형적인 사건, 예를 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이나 아니면 도주 차량 이런 사건들은 그렇게 사건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단독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사물 관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심급 관할이라는 것이 있는데, 심급 관할은 우리가 3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죠. 그래서 1심과 2심과 3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 1심이 단독 사건인 경우와 합의 사건의 경우에 2심에 가는 법원이 조금 다른데, 1심이 합의 사건일 경우에는 2심은 고등법원이 하게 되고 3심은 대법원이 하게 되어 있지만, 1심이 단독 사건인 경우에는 2심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하게 되어 있어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그 항소 사건을 맡게 되어 있어요. 항소부라고 통상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3심은 고등법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법원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칙적인 관할인데, 관할을 하다 보면 이대로 지키다 보면 약간 좀 부당한 면이 좀 많이 있게 되는데, 예를 들면 하나는 합의 사건이고 하나는 단독 사건인데, 범인이 절도도 범하고 살인도 범했을 때, 살인은 사형까지 처할 수 있으니까 합의 사건이고, 절도는 단독 사건인데요. 이 두 사건을 그러면 한 사람을 그 두 사건을 나누어서 단독 판사와 합의 판사가 따로 하는 것이 좋은가? 적절치 않겠죠. 따로 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이 좀 걸려요, 형법적으로. 두 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두 개 범죄를 같이 재판할 때는 그것을 뭐라고 하죠? 말씀해 보세요. 일사부재리보다도 실체법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경합범이라고 해요. 우리 형법 37조에 보면 재판을 받지 않은 두 개 이상의 범죄는 경합범으로 처벌을 하고, 경합범을 처벌하게 되면 뭐 자유형의 경우에 1.5배 이하의 범죄 그 형 내에서 처벌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게 되면 경합범 처벌을 할 수 없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불편함이 좀 있죠.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바로 관련 사건이라면 이렇게 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여러 가지 사건을 관련 사건이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서 한 법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련 사건이 무엇인가는 그 외에도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수인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범한 죄, 그 밖에 범인은닉죄 등과 그 본범의 죄 등으로 우리 그 법원조직법 11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 사건에 해당하면 그 중에 한 사건에 그 어떠한 그 관할이 있으면은
다른 법원에서도 관할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토지 관할 같은 경우에는 그 토지 관할 사이에 우열이 없죠. 근데 서울과 부산이 걸렸다. 뭐 부산에서 살인을 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절도를 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느 법원을 먼저 그거는 좀 적절치 않네요. 근데 부산에서 살인을 하고 서울에서 살인했을 때 꼭 뭐 서울 법원이 중앙이라고 먼저 해야 될 그런 법칙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어느 법원에서도 이렇게 같이 병합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만약에 이 한 사건은 합의 사건이고 한 사건이 단독 사건이라면 피고인의 입장에서 볼 때 합의 사건은 신중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신중한 재판을 할 수 있는 데에서 즉 합의 재판부에서 단독 재판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에 대해서 그렇게 불이익한 것이 없죠. 물론 검찰도 마찬가지고 신중하게 재판을 하니까. 그런데 거꾸로 단독 판사가 합의 사건까지 같이 한다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신중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면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합의부에서 그것을 같이 재판을 하도록 하죠. 이것을 병합 관할의 원칙이라고 하고 만약에 처음부터 그렇게 기소를 하지 않고 이렇게 나누어져서 기소가 됐다면 서로 이제 관련 사건인들 모이고 나눠서 기소됐다면은 그것을 합의부가 같이 끌어와서 같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병합 심리 결정이라고 하고요. 또 이렇게 하다가 이 사건은 이제 여러 심리상 적절치 않다, 같이 심리하는 게 적절치 않다. 그런데 한쪽 분은 이미 다 확정이 돼가 사실이 다 확인돼가지고 더 이상 재판할 게 없는데 그 사건에 대한 심판을 계속 미루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분리 이송한다라고 합니다. 사건의 이송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사건의 이송은 일단 자기가 사건을 맡았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다른 법원으로 그 사건을 보내는 것을 사건의 이송이라고 해요. 거기에는 현재지 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있어요. 양쪽의 법원에서 기소했는데 피고인이 A 법원에 지금 현재하고 있다. 그럼 거기서 재판받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편의하고 유익하기 때문에 현재지 법원으로 이송하고 공소장을 변경하는 경우에 따라서 이송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단독 사건으로 기소가 되었는데 심리를 해보니까 이 사건이 다른 범죄 사건도 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예를 들면 절도로만 기소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살인도 있더라. 그래서 살인이 병합되게 되면 이제 공소장을 바꾸게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합의부로 이송을 하게 되고 아까 본 것 같이 군인이었다. 그럼 군사 부분으로 이동하게 되고 또 관할이 바뀌었을 때 관할 변경에 따른 이송이 있고 마지막으로 절차 변경에 따른 이송 등이 있습니다. 이 절차 변경에 따른 이송은 대표적인 것이 이제 소년부의 경우인데 우리 소년은 일반 성인범과 좀 다른 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은 우리가 근본적인 생각이 이 성인은 자기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됐는데 범죄를 저질렀다는 데 대해서 형벌을 가하는 면이 강한 반면 소년은 아직 판단 능력이 미약하죠. 예를 들면 12세는 판단 능력이 없어서 12세 범죄는 유죄예요, 무죄예요? 형사 미성년자의 경우 형사 미성년자가 살인을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은 유죄인가요, 무죄인가요? 네, 말씀해보세요. 무죄이죠. 그러니까 책임 능력이 없다 해서 무죄를 해요. 14세 미만자는 형사 미성년자를 무죄로 하고 14세 이상은 유죄를 하지만 그러나 14살 애들이 판단 능력이 어른보다 약한 것은 사실이고 또 이 어린아이들은 단지 형벌을 가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고 보다 교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형사정책상 요구되기 때문에 이 소년범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범과 달리 이 절차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소년 사건이라고 분류를 해서 그 소년 따로 하게 되는데 이 소년 사건으로 분류돼서 재판을 하게 되면 이것은 형사 법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마치 가정에서 교육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관점에서 들어가야 되고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소년부를 현재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이 소년부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법원에 사는 소년부는 형사처럼 막 처벌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가장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적당한 그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분에게 위탁을 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게 하거나 또는 관찰을 하게 하거나 또는 경미한 경우에는 다시 부모에게 돌려보내거나 또 중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용시설에 보내기도 하는데 이 수용시설은 어떤 교도소 개념이 아니고 일종의 학교 개념이에요. 그래서 소년들이 가는 구금시설은 학교라는 개념으로 학교라고 이제 명칭도 있고 거기서 이제 교육을 시키고 있죠. 그래서 소년들은 이러한 그 구금시설에 가서 거기서 복역을 다 하더라도 전과로 남지는 않아요. 그냥 그 학생들은 이제 교육을 하는 게 목표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왔을 때 성사 미성년자이면서 일정한 나이 이상의 경우에는 그냥 무죄로 하는 게 아니라 얘는 교육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역시 소년 사건으로 취급을 하고 또 소년하지만 그 외에 14살이 넘은 아이들은 우리 법상 형벌을 취할 수도 있고 또는 소년부로 갈 수도 있는데 이 양자의 선택의 기로에서 처음에 근데 검사님이 소년을 심사를 했다가 얘는 형벌을 하는 것보다 소년부 처분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은 바로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보내고요. 또 검사님이 판단할 때는 일단 이것은 형벌을 가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기소를 했지만 정식으로 일반 형사범으로 기소를 했지만 1심을 맡았던 판사님이 보니까 이것은 소년부 처분을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때 다시 소년부로 보내게 되고 이렇게 해서 사건을 소년부로 이제 보냅니다. 또는 소년부에서 다시 반대로 오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것을 이제 소년부로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를 확인했는데 이렇게 사건을 딴 법원으로 가게 되는 것이 이건 절차가 바뀜에 따라서 생기는 이송이에요. 이게 이제 관할을 좀 수정하는 그러한 모습이고, 그 다음에 관할이 이제 경합될 때 여러 가지 관할이 경합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이제 법원 합의부가 단독 사건과 합의 사건이 있으면 합의부가, 그 다음에 같은 사물 관할의 법원이 여러 개가 경합됐을 때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이 사건을 담당하게 돼요. 관할이 위반되었을 때에는 관할 위반의 판결을 하게 되는데 관할이 위반되더라도 관할이 위반되었을 때는 이제 1심에서 2심으로 갈 때는 그게 관할 위반 자체가 항소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로 항소를 할 수 있는데 그 상고 즉 대법원에 갈 때는 그것 때문에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때만 상고를 하게 되고 또 그렇게 확정이 되면 재심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우리 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관할에 관해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법원에 관해서 우리가 또 봐야 될 문제가 이제 제척의 문제인데, 법원이 가져야 될 여러 가지 그 속성 또는 그 특성 중에 가장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중립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소송구조에서 우리가 규문주의에서 탄핵주의로 온 이유 자체가 규문주의에서는 심판기관이 중립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탄핵주의로 소송구조를 바꾸었죠. 그래서 법원은 무엇보다도 검찰 측도 아니고 피고인 측도 아닌 그런 중간자의 공정한 그러한 재판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요청되게 되는데, 혹시 심판기관이 양쪽 중에 한쪽과 관련이 됐다면 심판자로서는 적절치 못하겠죠. 근데 뭐 피해자 우리 교재에서 본 것처럼 판사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피고인은 거의 죽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판사가 또 피고인의 뭐 아버지다 이랬을 때는 또 피고인은 거의 또 살아났죠. 그래서 부당한 재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사유가 일어났을 때는 아예 재판을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형사소송법 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17조에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사유들이 있으면 법이 당연히 이 재판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 이것을 이제 제척이라고 하고 그러한 사유를 제척 사유라고 해요. 그 중에서 우리 실무에서 또 현재 가장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전심 관여인데, 우리 형사소송법 17조 제7호에 보면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 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제척 사유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당의 판사가
그 전심관여 즉 예컨대 2심에서 재판을 판결을 하는 사람 판결할 때 그 판사가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2심에서 단지 심리만 관여한 사람에 대해서 따지는 것은 아니고 판결하는 판사를 따져봤더니 그 앞에 심급 전심 그 앞에 심급 즉 2심에서 본다면 1심에서 이 판사가 그 재판에 관여를 했다면 그렇다면 그 재판을 하면 부당한 것이죠. 예를 들면 1심에서 자기가 유죄 판결을 했는데 뭐 인사이동으로 2심 판사가 되었다면 그 자기가 유죄 판결한 것을 깰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유죄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면 2심 재판은 하나마나인 거죠. 그럼 피고인에게 심급의 이익을 박탈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전심에서 재판하는 사람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전심에서 재판하는 사람 중에서는 이거 어떨까요? 그 전심에서 판결은 안 했는데 심리만 한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판결은 안 했어요. 근데 심리만 했어요. 이런 사람도 다시 개입하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전심에서 심리를 하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전심에 따른 심증을 형성해 있기 때문에 다시 2심이 새로운 심증을 할 수 없어서 그런 것도 할 수 없도록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관한 이제 규정을 우리가 그거에 관한 이제 법리는 85도 281하고 99도 3534 두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 이 두 대법원 판결이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까지 허용되지 않는가를 잘 정리해 놓고 있고 그에 관한 구체적인 정리를 우리 교재에 표시해 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전신관여가 아닌 경우로 들어지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파기환송 전 관여라는 게 있어요. 자, 파기환송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컨대 1심에서 재판을 하고 2심에서 올라갔는데 2심에서 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해서 파기를 한다고 해요. 1심 판결을 취소하는 것을 파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파기한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재판하는 경우도 있어요. 파기 자판이 있고 또 스스로 재판하지 않고 파기해서 환송하는 경우도 있어요. 1심 보고 다시 재판을 하라라고 다시 내려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 파기 환송했을 때에 요 1심 판사 A 판사가 재판을 해서 올라가서 파기 환송을 하면 이 A 판사가 이 파기 환송 후에 재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반드시 A 판사 아닌 B 판사가 재판을 해야 할까요? 이에 관해서 우리 판례는 이것은 A 판사가 그대로 재판을 해도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재심 사건의 경우에서도 어떤 재판에서 판결이 확정이 됐는데 재심 중에서 최근에 유명했던 게 우리 권위주의 시대 때 있었던 인혁당 사건이든지 이런 사건들이 재심이 됐잖아요. 그거는 너무 오래 있다가 재심이 됐기 때문에 당시 판사님이 있지 않겠지만 만약에 이제 그 판결이 확정된 뒤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재심이 있었을 때는 그 판사님이 그 법원에 그대로 근무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그 판사가 즉 원래 재심의 대상이 됐던 그 판결한 판사가 재심을 한 뒤에도 판결을 할 수 있겠는가 재심이 돼서 한 것도 다시 관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또 전심관여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영장 발부할 때 유죄라고 생각하고 발부를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본안 판단할 때 약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구속적부 심사에 관여한 법관도 또 비슷한 문제가 있고 보석 허가 결정에서 관여한 법관 등등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판례와 실무는 모두 다 전심관여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본 여러 가지 사안을 볼 때 이 사안들에서 공통되는 특징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무엇인지 혹시 발견할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 판례들이 전심관여가 아니다라고 본 사안들 어떻게 보면 전심관여 같기도 해요. 그런데 전심관여가 아니다라고 본 사안들의 공통되는 특징은 뭘까요?
보통 이제 그 본안 판결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의 경우에 이렇게 다시 전신관여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안 판결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 네. 예컨대 이제 영장 같은 경우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예컨대 파기환송. 우리 지금 본 이 파기환송 사건은 1심도 본안 판결을 했어요. 유죄하고 뭐 형을 얼마 선언한다는 판결을 하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것이어서 이것도 본안 판결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거는 다 모든 사건을 통합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요런 예, 말씀해 보세요. 전심 관여를 판단하는 기준이 그러니까 어떤 그 절차적인 면을 다루는 그런 결정에 관한 것들이면은 그걸 굳이 전심 관여를 했다고 해서 제척 사유로 보지 않지만 어떤 실체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이제 뭐 그것을 이제 결정에 이제 준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재판에 해당한다고 봐서 제척 사유로 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한 사람이 절차적인 것을 했느냐 실체적인 것을 하는가에 따라서 절차적인 것은 전신관여가 아니고 실체적인 것은 전신관여다. 이런 기준을 세운 것 같다. 이렇게 보이시는 거죠. 그건 이제 바로 방금 전에 한 학생과 같은 유사한 입장인 것 같은데 방금 본 것처럼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것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이제 판례가 보는 기준은 그것만이 아니고 방금 본 것처럼 파기환송 또는 재심 이런 것도 다 실체적인 판단을 한 사람이 또 다음에 그러니까 파기환송한 다음에 파기환송 후에 사건을 또 맡을 수 있는가, 재심 개시된 뒤에 사건을 또 맡을 수 있는가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거죠. 좀 어려운 문제가 됐나? 얘기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파기환송이나 재심 같은 거는 1심에서 2심을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다른 법원의 판단이 들어가서 다시 돌아왔을 때는 그게 또 이어지지 않고 다시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다른 법원에 갔다 오면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서 다른 법원에 갔다 와서 좋아요. 다른 법원에 갔다 와서 계속 하는 건데 그러면 그 앞에 거랑 갔다 온 뒤에 사건이 어때요? 심급이 어때요? 예컨대 여기 본 것처럼 1심에서 2심으로 올라가서 파기환송돼서 내려왔는데 다시 파기환송 후에 사건, 파기환송 전에도 1심이고 파기환송 후에는 몇 심이에요? 여기 역시 1심이에요. 그죠? 역시 1심이에요. 재심도 마찬가지고 1심에서 재판을 해서 재심이 됐으면 다시 1심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본 전심 관여가 아니라고 판례들이 보는 것들을 보면 심급의 이동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심급의 경우에는 전심 관여가 아니다라는 그 대략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식 재판, 약식 명령에 대한 정식 재판이 있는데 약식 명령은 사건이 경미해서 벌금에 처할 경우, 벌금에만 처할 경우에 그것을 굳이 정식으로 공소를 제기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법원에 출두하게 해서 심리를 하고 하느니 그냥 서면으로 심리를 하게 하는 것이 피고인에게도 좋고 재판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좋다. 이런 취지로 약식명령 제도가 있는데 그 약식명령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뭐 간단한 무면허 운전을 했다. 간단하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도로교통법의 어떤 그 규칙을 위반했다 했을 때 벌금을 내릴 때 그러한 그 너무나 정형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약식명령을 청구를 하게 되면 약식명령 청구라는 것은 정식 기소가 아니고 약식 기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판사님이 그 피고인을 부르지 않고 판사님이 서류로만 심사를 하고 벌금을 매겨요. 벌금을 이제 명령을 하게 되면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고지받은 사람이 자기가 거기서 승복을 하면 벌금을 납부하고 그러면 사건이 그대로 끝나요. 그런데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한 번 더 판사님 앞에 가서 자기가 억울한지 여부를 말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중에는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럴 경우에 판사한테 다시 가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것이 정식 재판 청구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약식 명령을 발부하는 판사도 1심 판사고 그것이 다시 이의가 돼서 정식 재판으로 와서 재판을 하는 판사도 1심 판사이죠.
따라서 우리 판례는 신고의 변화가 없어서 이것도 전심 관여가 아니다. 즉 약식 명령을 발부한 사람이 다시 재판을 해도 전심 관여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본 것이 이제 제척 문제이고 기피 문제가 있어요. 제척 사유가 있거나 제척 사유가 있는데 판사님이 그러면 알아서 재판을 안 해야 되는데 판사님이 그냥 무조건 재판을 한다. 그렇게 되면 당사자로서는 부당한 재판을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판사님 재판을 못하게 신청하는 그런 제도가 있고 또 제척 사유는 없지만 좀 부당할 것 같다. 계속 재판을 하는 것이 그럴 경우에 이제 좀 한쪽에 편견을 가지고 있거나 불공평한 것으로 보이면 다른 판사님한테 재판받게 해주십시오라고 청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기피 제도예요. 그래서 기피 신청이 있게 되면 당해 판사님은 재판을 못해요. 그래서 정지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이 있을 때까지 이제 사건은 정지되는 상태이고 또 이거와 구별돼야 될 게 이제 회피라는 제도가 있는데 회피 제도는 이렇게 사건의 재판을 공평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당사자가 신청하지는 않지만 법관 스스로 재판하는데 좀 부담스럽고 공정한 재판에 좀 자신이 없을 때에는 스스로 회피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제도를 회피 제도라고 해요.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공정한 법원을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제도로서 제척, 기피, 회피 이 세 가지 제도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